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2,100만 명 넘게 보고됐지만 증가율은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개발 국가 인구 수억 명이 여전히 백신 미접종 상태로 미국이 백신 보급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10,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 수는 어제 하루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장이식 수술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비중이 99%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어린이 코로나 확진자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겨서 11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겨울 어린이 감염자 최고치 무려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2주 유급 병가를 부활시켰습니다. 대입 학력평가 시험인 SAT가 2024년도부터 디지털 시험으로 전환되고 시험 기간도 줄어듭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년 넘게 공석 상태인 주한 미국 대사를 조만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현 주 콜롬비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도 대선에서 승리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돼 연방검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증시가 긴축 정책 가속화 우려 속에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에서 반토막이 난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에 겨울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인접 부대들의 훈련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서 독일과 러시아 간의 직통 가스관 중단을 전제로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대책 논의에도 착수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를 제외한 채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참여하는 양자 TV 토론을 지상파가 방송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이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제안에 대해서는 검증은 국민의 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6시간 동안 인터넷이 다운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평가 중이라면서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은퇴한 빅파피 데이비드 오티즈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합니다. 명예의 전당 입성 마지막 기회였던 베리 본즈와 로저 클레멘스는 끝내 입성이 좌절됐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브루클린 네츠를 106대 96으로 꺾었고 LA 클리퍼스도 워싱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116대 115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7.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병가를 부활시켰습니다. 1월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게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의 합의안에 따르면 가주의 업체들은 코로나에 확진된 직원 혹은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들에게 최대 2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로나 유급병가는 26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에 적용되며 올 9월 30일까지 시행되어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풀타임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거나 직원의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아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일단 직원에게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지급하고 그 이후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직원들의 경우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비례해 그에 준하는 시간의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측이 일단 유급병가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 비용을 세금 공제 혜택으로 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유급병가 비용 보조는 주정부의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확진 시 직원들에게 80시간의 추가 유급병가를 지급한다는 유사한 법안이 가주에서 앞서 시행된 바 있으나 이 법규는 지난해 9월 30일부로 만료됐는데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늘면서 주정부가 코로나 유급병가를 부활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피셔앤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변호사는 이번 합의안이 이전의 코로나 유급병가안과 다른 점은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증명하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만료된 법안에는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제출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는 소열 사이즈 상관없이 그게 어플라이가 됐었고요. 그 테스트 포지티브 했다는 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9월 말 코로나 유급병가가 만료되면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관련 문의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많이 있으셨죠. 예. 그 코로나 걸린 직원이 있는데 서프멘터 페이를 줘야 되는 그런 생립을 줘야 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익스파이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를 해줘야 되는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확진 사유로만 코로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본인이 걸려서 테이크케어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새로운 유급병가 법이 통과가 되면 좀 정확히 컴플라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병가를 썼는데 지급을 하지 않으셨으면은 지급을 이제 소급 적용해 주셔야 되는. 앞으로 수주일 내로 입법에 필요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민간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 오샤가 어제 관보를 통해 같은 방침을 알린 것입니다. 다만 오샤는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가 만든 계속된 위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접종을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무화는 철회하지만 접종의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한 것입니다. 오샤는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정기적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이 과태료를 물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백신 접종 거부자가 많아 접종률이 정체 상태를 보이자 바이든 행정부가 보수 진영과 일부 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무화 카드를 꺼낸 바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법원이 연방당국의 권한 부족을 이유로 의무화를 무효로 했지만 현재 기업이나 각 주정부 그리고 각 지방정부가 내린 의무화 조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인구 대비 백신 접종 완료율이 60% 초반대에 머물러서 주요 7개국 G7 가운데 꼴찌이고 반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를 막기 위해 강력히 추진한 부스터샷 캠페인이 급격히 힘을 잃으면서 하루 접종자가 한 달여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자 수가 작년 12월 초 1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주 49만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신에 대해서 부스터샷보다는 처음 2차례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 캠페인이 시작된 지 13개월이 넘었지만 현재 백신 접종률 63%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법률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와이오밍과 아이다호, 미시시피, 엘레바마주 등 4개 주는 백신 접종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TV 광고까지 했지만 백신 접종률 와이오밍주는 현재 44%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버몬트주도 부스터샷 대상인 18세 이상의 60%만 부스터샷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자 중 아직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은 8,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제이슨 슈워츠 백신 정책 전문가 교수는 부스터샷 노력이 부족해진 게 분명하다며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대중의 혼란을 꼽았습니다. 부스터샷이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 보호 수단이란 것은 아주 명백해졌다며 하지만 그런 메시지가 사라진 게 분명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모든 국민에게 부스터샷을 맞게 하는 것을 논의했지만 미국 정부는 고령층 등 특정 그룹의 부스터샷을 권고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닥치고 면역력 저하 증거가 나오면서 부스터샷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슈워츠 교수는 메시지가 변하는 권고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지침, 그러면서 부스터샷 접종 의무화가 바닷속에 사라져버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비중이 99.9%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공개한 데이터에서 최근 한 주 새 미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비율이 99.9%로 추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이고 나머지 0.1%는 델타 변이였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지난 20일자를 기준으로 한 주간 발생한 어린이 확진자는 115만 명으로 집계됐고 코로나가 대유행했던 지난해 겨울 어린이 감염자 최고치에 거의 5배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학회에 따르면 어린이는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비중이 22%지만 최근 확진자 가운데는 25.5%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미국 전체로는 최근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2,100만 명이 넘게 전 세계에서 보고됐지만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감소한 것이 관찰됐다라고 WHO는 진단했습니다. 지역별로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WHO는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 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함께 덧붙였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한 환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장 이식 수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31살의 DJ 퍼거슨이라는 환자는 보스턴의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 명단 우선순위에 배정됐지만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퍼거슨의 부친은 현지 CBS 보스턴 방송과 인터뷰에서 코로나 백신은 아들의 기본적인 원칙과 맞지 않고 아들은 백신의 효능을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원칙을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장기 이식 수술에서처럼 수술 성공과 환자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의학 전문가들도 병원의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 이식 수술 이후 인체의 면역력이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거들고 있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이 해외 유입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합니다.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 면제서의 유효 기간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 사업 목적으로 격리 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한편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은 현행 해외 입국자 관리 정책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는 10일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달 초 해외 입국자 격리 지침 조정 여부를 따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 2020년 캐나다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역대 최대 폭인 7개월이나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국민 기대 수명에 관한 예비 통계를 통해서 해당 연도의 평균 기대 수명이 81.7세로 전년도 82.3세보다 단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1921년 주요 통계 작성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준 결과라고 통계청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수명 단축 기간은 남성이 8개월로 5개월인 여성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과 보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미국의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전략에 있는 틈을 보여줬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저개발국 등 인구 수십억 명이 백신 미접종 상태로 있는 한 다른 변이가 유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100억 회분이 접종됐지만 이는 부유한 국가들을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당 백신량은 부국이 빈국의 14배에 이릅니다. 또 미국인의 40%가 부스샷까지 마쳤지만 아프리카 연합 인구의 84%는 아직 단 한 차례도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백신 접종 및 백신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17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관계자들은 특정 기금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추가로 투자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익명의 백악관 관리들은 3월 말 바이든 대통령 주도의 코로나 백신 관련 국제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각국 지도자들이 올 가을까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라고 촉구할 방침인데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은 64%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1월 26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오늘도 역시 일부 지역에는 다소 강한 산타나 바람이 붑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보다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4도, 4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2도, 46도, 해안 지역은 65도, 47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각 지역에 따라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은 39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볼 경기에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월 13일 잉그루드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슈퍼볼이 열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LAPD와 LA카운티 셰리프국 요원 수천 명이 근무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슈퍼볼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어서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LAPD와 LA카운티 셰리프국 요원 2,500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병가를 냈거나 격리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어 국장은 마이클 무어 이 LAPD 경찰국장은 백신을 접종한 직원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 LAPD 내 83%에 달하는데도 감염자 절반 정도가 돌파 감염에 해당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무 국장은 슈퍼볼 경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 여파가 배치 가능한 경찰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 매우 면밀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하지 못한 직원 수를 주시하면서 비상 계획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소파이 스타디움 인근에서는 지난 24일과 어제 이틀 연속 노숙자 텐트촌 철거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바로 잉글로드 지역 400원 프리 교량 밑에 센츄리 블루바드에서 노숙자 텐트 철거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슈퍼볼 경기가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인근의 노숙자 텐트촌에 철거 작업이 이루어진 데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슈퍼볼 경기를 보러 오는 관람객들을 의식해서 이 노숙자 텐트촌을 치워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칼트란스 측은 화재 안전성 문제로 인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밑에서 불을 피우는 노숙자들 때문에 화재 안전성 우려가 커졌고 따라서 72시간 전에 통보를 했고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버츠 잉그로드 시장 역시 안전을 위해서 노숙자 텐트촌을 정리해야만 했고 지난 3년간 이 도시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노숙자 텐트촌의 철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이 DMV가 앞으로 차량 등록 갱신 통지를 기존의 우편 방식과 더불어 이메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DMV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면 등록 갱신 통지를 이메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우편 방식과 함께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종이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환경과 생활이 바쁜 주민들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DMV에 따르면 갱신 통지는 보통 차량 등록 기한이 만료되기 최소 60일 전에 발송됩니다. 전국 요식협회가 연방의회에 식당 구제기금 RRF를 보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요식업은 팬데믹 초기에 없어진 65만 개 일자리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286억 달러 규모의 식당 구제기금 RRF가 지원됐고 RRF에 따라서 요식업 비즈니스는 최대 1,000만 달러, 특정 장소당 최대 500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금이 고갈된 이후 전국 요식협회가 연방의회에 기금을 보충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사업체들을 연방 중소기업이 시행해왔던 PPP 그리고 재난자금대출 이 EIDL 이렇게 불렸었죠. 이 구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자 연방당국이 허위 신청자들은 물론 자금을 받아 본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신청자들까지 적발하기 위해서 적극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방재무부 산하 팬데믹 극복 특별감사관실은 PPP와 EIDL을 허위로 신청한 청구자들 및 부정용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만들어진 이 부서는 경제피해 재난자금대출 그리고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감찰하고 내부 고발도 접수하는 기관으로 합동수사에는 연방법무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모두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업체들이 신청서 작성 시 직원 수와 급여 액수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대부받은 돈을 급여 등의 사용 목적 외에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있지도 않은 회사를 있는 것처럼 꾸몄는지 집중조사 중입니다. 전기와 수도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전화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어제 지난해 자사 고객 전화 사기 피해액만 66만 7천 달러라면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전화 사기 피해액은 전년도 42만 6천 달러보다 57% 급증했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연말 기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동안 SC 고객을 상대로 4만 6천 달러 이상을 사취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화 사기 수법은 직원 사칭이나 고객센터 사칭, 가정방문 안내나 정전 통보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 사기범은 이를 통해서 범행 대상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선불카드를 통한 수백 달러 납부 지시 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SC 측은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신속하게 행동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소매점주에게는 요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전력거금을 끊는다고 위협해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온라인 오피스 상품 오피스 365 고객들이 피싱 이메일에 타깃이 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안팀에 따르면 오피스 365 고객들에게 배달된 수백 통의 이메일을 믿고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가짜 앱에 접속하게 되면 고객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해커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커들은 뺏은 권한을 통해 파일을 읽거나 쓰고 캘린더에 접근하는 등 다양한 해커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 타 회사인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업체 접근도 가능해서 사용자가 모르는 불법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이 피싱 이메일에 속아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에서 앱이 비활성화되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입 학력평가 시험인 SAT가 디지털로 전면 전환되고 시험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SAT를 주관하고 있는 칼리지 보드 측은 2024년도부터 그리고 해외 학생들에게는 내년도부터 디지털 SAT 시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입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공정한 잣대가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SAT 시험이 전면 디지털 형식으로 바뀐다고 SAT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가 25일 발표했습니다. 컬리지 보드는 국내 학생들은 2024년부터 디지털로 전환된 SAT 시험을 보게 되며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은 2023년 봄부터 디지털 SAT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험도 간략해지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기존의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포맷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수험생마다 시험 문항 순서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치딩이 어려워지고 시험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될 위험성도 없앴다고 컬리지 보드는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SAT 미출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종종 발생해 왔는데 디지털로 변경되면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시험에서 탈피하기 때문에 시험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디지털 포맷화에서는 시험 내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국의 수험생들이 정해진 날에 맞춰서 다 함께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어져 학생들이 더 편리해지게 된다고 컬리지 보드는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주말에 특정 시험장으로 갈 필요 없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감독하에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각 고등학교에서 SAT 시험 일시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치를 때 본인의 랩탑이나 타블렛 혹은 학교가 제공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컬리지 보드가 시험 날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일단 테스트에 락인한 후에는 온라인상으로 시험 답을 찾아볼 수 없도록 탭이 새로 열리는 것을 막는 장치를 갖췄다고 합니다. 긴 문장을 읽은 후 그 안에서 여러 개 문제를 푸는 형식에서 탈피해 문장의 길이도 간결해진다고 합니다. 대입 컨설팅 업체 아이비드림의 대표인 이정석 박사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디지털로 시험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생소한 방식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시행 몇 년 동안은 종전의 시험과 새로운 시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컬리지 보드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UC가 SAT 시험을 입학 사정에서 폐지하고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SAT 점수 제출을 필수에서 옵션으로 누락시키고 있는 가운데 자구책으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SAT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이비드림의 이정석 대표는 밝혔습니다. 전국의 유수 대학들이 SAT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이상 가능한 한 여러 대학에서 합격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수험생들로서는 우수한 SAT 성적은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 SAT와 ACT 점수 제출 의무화 폐지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나 워싱턴주 등 최근 들어 일부 주정부들이 주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이 SAT나 ACT 점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가 2026년까지 점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사립대들 역시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는 경향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SAT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 등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대학들이 시험 점수 제출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추세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CT 측도 입학 전형에서 시험 점수 제출 여부를 학생 개인의 선택으로 두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며, 하지만 시험 점수 자체를 입학 사정관들이 보지 않는 이른바 시험 점수 블라인드 정책에는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성적을 제출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학 입학 지원자 수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900여 대학에서 사용하는 공통지원서 커먼 앱이 최근 발표한 2021-22학년도 대입 지원 경향에 따르면 2022년 가을학기 입학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한 학생은 1월 17일을 기준으로 모두 110만 6,7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 이전이 2020학년도보다 13.2%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미국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유학생 지원자도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21-22학년도 미국 대학 유학생 지원자 수는 1월 17일을 기준으로 10만 9,294명으로 집계돼서 2년 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유학생 지원자 증가율은 미국 내 학생 지원자 증가율은 11%를 크게 앞선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직에 출마하는 공화당의 유력 후보가 없어 사실상 게빈 뉴섬 주지사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란 전망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리콜 선거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주지사직에 나올 만한 유력 공화당 후보가 없어 뉴섬 주지사가 손쉽게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3월에 마감되는 2022년 주지사 선거 입후보 등록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공화당 내 유력 인물들이 등록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직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노숙자 문제와 급증하는 각종 범죄 등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리콜 선거 실패로 위축된 공화당에서는 승리 가능성이 희박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 선거에서 공화당 인사들 중 최다 득표를 한 강성 보수 성향의 흑인 레리 엘더 후보가 이번 달 주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당시 역시 출마했던 케빈 카일리 주의원 또한 주지사직을 포기하고 주의회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현재 공화당에서는 케빈 폴크너 전 샌디에고 시장이 그나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가 곧 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면 주지사직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여겨질 것이 가능해진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지난 2018년 주지사 선거 당시 게빈 뉴섬 대항마로 출마했다가 참패했던 비즈니스맨 존 콕스 당시 후보는 자금이 마련될 만한 서포트 베이스와 일말의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지 현재 검토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0대 나이의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이 올해 11월 중간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이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다시 도전하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1940년도에 출생해 이제 3월이 되면 82살이 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987년 이후 무려 35년간이나 18선의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민주당의 지도자로 이번이 19번째 출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모습이 우려스럽다면서 진실에 대한 공격과 또 의사당에 대한 공격, 투표권에 대한 공격 등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고, 따라서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다시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경찰국 소속의 한인 경관이 한인타운 인근 에코파크에서 질식해 죽을 뻔한 3살 여아의 목숨을 구해서 영웅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화제입니다. LAPD는 지난 19일 오후 5시 45분경 에코파크 지역을 순찰을 돌던 LAPD 램파트 경찰서 소속 한인 김범진 서전트가 목에 무언가 걸린 채 숨을 쉬지 못하던 3살 여아에게 신속한 응급조치를 해서 목숨을 구한 사례와 당시 바디캠 동영상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당시 여아의 아버지는 겁에 질린 상태로 축 처진 딸아이를 들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 중이던 김경관에게 급히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숨이 멈춘 채 파랗게 질려 있었고 아이를 건네받은 김 서전트는 도로변에서 아이에게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김 서전트는 디스패치에 연결해 긴급 요원을 호출하면서 아이의 배를 잡아 숨을 쉬도록 하는 모습이 바디캠에는 담겨 있습니다. 아이의 배를 압박하면서 입안에 있는 것을 꺼내려고 시도했고 등을 두드리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내 아이는 무언가를 뱉어내며 정신을 차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범진 서전트는 LAPD가 마련한 회견에서 아직도 여아의 목숨을 구한 그날이 생생히 기억난다며 자신도 3살짜리 아들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낙서 문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당국에 제기된 재고 요청이 연간 8%가량 늘었고 일부 한인업체나 한인기관, 건물주들도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LA시의 민원 서비스인 My LA 311의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지역에서 접수된 낙서 재고 요청이 2020년도보다 8.5% 늘어난 숫자로 8,4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지역은 낙서 다발 지역 중 하나로서 2020년도까지는 그래도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습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지역 내 도로를 기준으로 볼 때 웨스턴 애비뉴 선상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윌셔 블루버드 3가, 그리고 베벌리 블루버드, 벌몬 애비뉴 8가, 올림픽 블루버드 6가, 놀만디 애비뉴, 메렌토 스트리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 또 LA 한인회관도 역시 피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제외 투표소가 LA 애리조나주에 추가로 한 곳이 더 늘어납니다. 이로써 이 지역 제외 투표소는 LA 총영사관과 함께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애리조나주 등 총 4곳이 됐습니다. LA 총영사관 제외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열린 4차 회의에서 기존 투표소 3곳 외에 한 곳에 추가 설치를 논의한 결과 애리조나 피닉스 지역 근교 도시 메사에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지난 4분기 사상 최대의 분기 순이익을 달성하고 지난 2021년도에는 사상 최대의 연간 순이익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은 4분기 순이익이 3,33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1달러 9센트로 사상 최대 분기 순이익을 달성하는 동시 3분기 연속 최대 분기 순이익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지난 2021년도 한 해 동안 연간 수익은 9,870만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분기 신규 대출은 6억 2,500만 달러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4분기 총 대출은 51억 5천만 달러로 끌어올렸고 예금은 5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현재 자산은 68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을 미국이 할 것이라고 CNN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 측에 우크라이나 등 옛소련 국가들의 추가 나토 가입을 배제하고 러시아 인근 국가들의 나토에 공격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담은 안전보장 협정 체계를 요구하며 이를 미국과 나토에 문건으로 공식 전달했습니다.
다만 CNN은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단기간 내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러시아의 희망대로 나토의 개방 정책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내용이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이르면 오늘 이와 관련된 러시아의 서면에 답변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천연가스 재고량은 40% 수준까지 떨어져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훨씬 낮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재고량이 언제까지 충분할지는 기온 변화와 추후의 공급 상황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급감한 천연가스 재고량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독일의 의존도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르쿠스 크레버 독일 에너지 공급업체 이사회 의장은 천연가스도 석유처럼 국가 차원의 비축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 천연가스 가격은 분명히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전력 공급의 안전성은 탈원전과 탈석탄으로 천연가스에 달려있다는 것이 또 설명됐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천연가스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자치 항만을 통한 액화 천연가스인 LNG의 접근 경로를 개선해야 한다는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빅파피 데이비드 오티즈가 명예전당에 입성했습니다. 오티즈는 어제 야구기자협회가 발표한 2022 명예전당 투표 결과에서 394표 중 307표를 받아 77.9% 득표율로 75% 득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커트라인 75%를 넘긴 선수가 없어서 명예전당 입회자가 없었지만 올해는 오티즈가 유일하게 명예전당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1997년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데뷔해 6시즌을 보낸 뒤에 보스턴 레드삭스로 이적한 오티즈는 2003년부터 16년까지 14년을 보스턴에서 뛰면서 1953경기, 타율 2할 8푼 6리, 541홈런, 1768타점 등을 기록했습니다. 보스턴에서만 9차례 올스타에 선정됐고 월드시리즈 우승도 3차례 달성했습니다. 특히 밤비노의 저주를 끊고 2004년 월드시리즈 우승 타이틀을 품에 안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가 명예전당 입성 마지막 기회였던 베리 본주와 로저 클레멘스는 각각 66%와 65.2% 득표율에 그쳐 명예전당 입성은 끝내 좌절됐습니다. 다만 베리 본주와 클레멘스는 추후에 열릴 베테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전당 입성을 노릴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티즈도 약물 복용을 했죠. 약물 복용한 본주와 클레멘스는 못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눈이 없는 나라 자메이카 봅슬레이 대표팀이 출전합니다. 과거에 쿨 러닝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동계 스포츠의 볼모지 자메이카의 도전이 이번 올림픽의 또 다른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KBS입니다. 영화 쿨러닝의 감동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또 한 번 찾아옵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영국에서 마무리 훈련이 한창인 자메이카 봅슬레이 대표팀. 비록 얼음이 깔린 트랙은 아니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특유의 흥을 잃지 않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몸을 풉니다. 자메이카 봅슬레이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 남자 4인승과 2인승, 여자 1인승까지 역대 최다인 3종목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여 자동차를 밀며 훈련하고 장비를 사기 위해 돈을 모금하는 어려움까지 모두 이겨낸 성과입니다. It's amazing. It's a great honor to be a part of that and kind of try and inspire the next generation of Jamaican athletes to. 눈이 없는 나라 자메이카는 1988년 캘거리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봅슬레이 대표팀이 출전했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이후 쿨 러닝이란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울림을 줬고 자메이카는 계속해서 동계올림픽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베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